네, 앞서 보신 영상은 청소년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영상으로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A 생명지기 영상을 이수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마음이 힘든 친구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이 이음 전략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콘텐츠인데요. 청소년이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좀 본격적으로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방해하는데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1부에서는 롱 코비드 후유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소희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희 과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우리. 네. 자, 우리가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받았고요. 또 사전 질문을 먼저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시민들께서 주신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공통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몇 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신건강, 특히 우울 자살에 대한 검증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연구 결과 여러 개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한 결과 보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우울이 한 11에서 16%, 네. 수면 장애가 한 24에서 36% 더 높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좀 있습니다. 6%, 10%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후, 장기적인 예후는 좀 더 추적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이제 자살을 한 거는 아직은 이제 외국의 그 뉴스의 케이스 리포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자살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본인의 부인은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살한 거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코로나를 앓고 이후에 이제 임파선이 붓고 발이 계속 아프고 속이 떨려서 잠을 못 자서 약 1년간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이 이제 일부 환자에게서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죠? 예, 아까 네. 그 메르스 후유증 보면은 그 1년 후 만성 피로감이 2년 후 자살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서 코로나19도 앞으로 이런 연구도 아마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어요. 이제 팬데믹 기간에 감염된 사람도 힘들었고 남아서 일해야 하는 사람도 힘들었고 또 이로 인한 갈등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확진자가 생기면은 뭐 열흘 혹은 일주일, 지금은 일주일이죠. 이렇게 격리가 되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격리되신 분들이 일까지도 한꺼번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힘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반면에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좋다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힘들고 결국은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말씀드리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막 응급실에 오셨어요. 격리 중에.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화병이 났는데 왜 났나 봤더니 이제 본인이 자가 격리가 된 게 이제 그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돼서 그랬는데 그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해제가 됐는데 네. 그 이분은 좀 고기염군이라서 기저질환자라서 2주간 능동감시인데 그런 경우 그 잠복기는 2주로 보거든요. 네네. 그 차라리 걸리면 일주일 만에 격리 해제가 됐는데 네. 이분은 2주간 어딜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화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또 걸리신 분들이 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고 이제 그 격리된 상태에서 본인 코로나도 힘든데 또 그걸 고통받고. 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분처럼 뭐 이질감, 네. 다른 사람 보면은 뭐 남의 얘기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사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고, 네. 그거를 굳이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뻔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겨낼지, 그 보호 인저가 정신건강의 긍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의 언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이게 약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태클을 걸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저런 언행을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밖에 없을까? 다른 그 사람만의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가끔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나는 나의 과거의 그림자에서 자동화된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혹시 어떤 부정적인 해석이 또 기분이 나빠지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긍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번씩 그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좀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한 번씩 태클을 걸어서 보다 합리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질문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짜증나는 일이나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네. 짜증나는 사람이 없더라도요, 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네.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내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하면 보면요, 이게 기복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우울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날 사소한 거에도 좀 화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날은 좀 충분히 화가 나는 일인데도 화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마음이 원래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로봇가 아니니까. 네. 그 컨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 바이오리듬, 네. 그런 게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반드시 100% 옳은 거는 아닌 거고, 제 반응은 분명히 제 기분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살아야겠죠. 아니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유용한 팁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내 기분이 좀 다운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평소의 언행도 그냥 괜히 거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히 화풀이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 다운이니까 약간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내가 다운이어서 그런 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건 좀 참아보자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건 내 기분 탓일 거야. 지금 훌륭하신데 그겁니다, 바로. 네네. 사실 한 반 이상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그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건 오늘 그 강연하고도 연관되는 질문이라서 5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감염이 뇌 손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이제 집중력,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분자 생물학적 네. 혹은 내 세포 수준의 미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이러스의 신경 친화성 때문에 그 뉴런이라는 그 쬐끄마한 그 뇌 세포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모든 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혹은 과다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증가해서 2차적인 영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신경 전달 물질이다,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가능성인데 이게 가설이다 보니까 지금 연구 단계라서 지금 밝혀져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치매 환자분들이 코로나를 앓고 치매가 더 심해졌다. 확실히 그런 보고랑 좀 중증으로 앓은 분들이 ICU 같은 데서 케어를 받거나 인공호흡까지 갔던 분들 중에서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게 뭔가 부스터 역할을 해가지고 치매가 좀 더 악화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그러면은 어떤 병태생리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네. 연구 중에 있어서 그 가능성을 지금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가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이 있어서 10번째 질문도 바로 연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존의 우울증과 이 롱코비드 후유증으로서의 우울증이 혹시 다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서의 우울증과 그냥 우울증이 질적으로 다르게 표현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실제로 그런 우울 증상 중에서 약간 또렷하게 구분되는 우울 증상이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핵심 증상 2개가 네.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 있고요. 2주 이상. 그리고 아무 의욕이 없다라는 게 우울증의 핵심 증상인데, 그러면 코로나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과 우리가 그냥 딱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코로나 우울, 이거는 그냥 우울, 이렇게 나눌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고, 단지 그 롱코비드로 인한 우울은 그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우울이 왔을 때, 네.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냥 우울증은 그거랑 무관하게 발생을 해서 지속되는 경우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구분이 딱 명확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코로나19 확진 무렵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실직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그런 이런 분들 문제가 많죠, 지금. 겹칠 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근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도 우울하세요. 그럼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그냥 우울한 건지 사실 현실에서 구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의 특성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울한 거, 사이코소셜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래 우울증 진단을 현상학적으로 내리지 원인으로 내리지 않듯이 지금 롱코비드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진단 기준, 치료 기준이 일단 안 나와 있고 네. 연구 중이니까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시간 경과로 추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10대 청소년에 남긴 질문인 것 같은데 9번째 질문인데요. 이런 친구들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 등교하고 친구들 사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할 일이 적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학교를 나가면 당연히 친구들 사귀는 걸 훨씬 더 어려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와달라고. 네. 이 코로나가 그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했었고요. 네. 또 전면 등교가 쉽게 안 되고 뭐 중간에 폐쇄도 되고 좀 방해를 많이 받다가 전면 등교가 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 일단 많았기도 하지만 등교를 해도요, 마스크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서먹서먹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좀 초반에 이제 좀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모두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래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운 친구라면 우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안 증상은 뭐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랑 어울리고 싶은 거는요 원래 의무가 아니거든요. 본능이. 네. 사람은 원래 가까이 어떤 있는 사람과 같이 사귀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본능인데, 그게 의무가 되는 순간 내가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러는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사회성의 발달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잘 사귀는 친구들이 있고요. 좀 커지면서 또 친구가 많아지는 타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사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딱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네네. 학교에 가서 좀 친구 사귀는 걸 좀 어려워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네.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친구가 많이 없었다. 네, 좋은 조언이셨어요. 네. 하지만은 네. 사는데 지금- 큰 문제 없었고, 네. 진짜 친한 친구가 네. 한 둘, 셋은 꼭 생기더라. 그렇죠. 그러면 네, 그 그렇게 아이가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네, 안심이 됐고 맞는 자신감을 조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사실 그 사람도 고민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할 필요가 왜 다 똑같은 법이 없잖아요. 네.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다른데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수학이 빨리 깨쳐지는 친구들이 있고 늦게 깨쳐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늦게 깨쳤는데 더 잘하는 친구도 제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 사귀는 것도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반드시 내가 이제 계약을 했으면 당장 친구 몇 명이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그리고 또 잘 사귀는 친구들이 또 어울려서 막 몰려다니니까 약간 부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좀 외로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금방 친구가 안 생기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원래 학교라는 데가 뭐 친구 사귀로 네. 아까 제가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외롭더라도 본인 하는 거에 충실히 수업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 대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스트럭처 돼 있거든요. 네.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절이 필요한 게 뭐 엄청난 인기인이 되겠다. 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 100% 실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좀 교정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좀 심각해서 그 아는 사람 아니면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귓속말로만 얘기할 수 있고 친구한테 말을 못하는 친구들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그러면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는 정도다 그러면 정신과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그러려니 너무 막 사귀어야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자려고 할수록 잠은 달아나지 더 안 오죠. 않습니까? 네. 그 10대 친구들한테 제가 그 진짜 당부하고 싶은데 초, 중,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많이 사귀는 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잘하고 나면 기억나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친구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브레인 포구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6번째 질문에도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완치 후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브레인 포구에 해당된다고 보는지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채팅창에 잠깐 나왔던 질문 중에는 혹시 브레인 포구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도 하셨거든요. 약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소위 이제 뭐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이런 약들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네. 약간의 경도 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드리기도 하고요. 또 영양이 골고루 이제 그 섭취가 안 되면 노화와의 좀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영양제 그런 거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조적인 거고요. 그거 하나를 드신다고 이제 갑자기 집중력이나 뭐 기억력이 확 좋아지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사실은 브레인 포구에 맞춤한 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아직 치료제가 개발은 안 됐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브레인 포구가 이제 증상이라는 거고 신경인지 검사는 심각하다 싶으면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모르는 치매가 있는지 진단도 필요한데 신경인지 검사 막상 해보면 정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내 기준으로는 예전 같지 않지만 정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니까
보통은 이제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질환이 생긴 거니까 그거는 따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논문들 종합해 보면 한 달에서 세 달까지 한 9에서 14% 호소하시다가 네. 3에서 6개월 되면 한 18%까지도 호소하시는데 6에서 12개월에 0.6%로 줄어드는 걸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군요. 모든 코로나 후유증이 그렇지만은 역시 브레인 포그도 이게 뭐 영원히 갈 거다 그렇게까지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뭐 통계 데이터니까요.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시간에 이소희 과장님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내드리기 싫은데.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강연도 너무나 유용한 강연을 명쾌하게 해주셨고, 또 2부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잘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이소희 과장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서울 시민들의 롱코비드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 5일간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이 롱코비드 후유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 이겨내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있는 지역에서도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의 안우희 선생님께서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집중치유 상담 주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의 안우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 관련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PPT를 준비해서 같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롱코비드의 마음 건강 후유증 바로 알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롱코비드 후유증에 더 많은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 우울증을 경험하였거나 마음의 불안감이 크신 분들, 그리고 고립감이나 정서적 지지가 약하신 1인 가구의 대상자분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과 단절이 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이신 분들, 코로나 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분들, 마음 건강 후유증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롱코비드 마음건강 후유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롱코비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롱코비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조금 무기력하고 많이 피로감을 느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어서 스스로 롱코비드 후유증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롱코비드 후유증과 마음을 돌보는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인데요. 롱코비드로 인한 마음 건강과 몸의 이상을 함께 확인하고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마음 검진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실 경우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동네 의원을 방문하고 동네 의원에 방문한 1개월 이내에 66%의 분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검진을 통해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입니다.
생명이음 청진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의원에 방문하여 우울증 설문과 자살행동 척도를 통해 마음 검진을 하실 수 있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층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참여 병의원 목록에 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자치구를 클릭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병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 그 말씀드린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인데요. 네, QR코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음 청진기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와 내가 방문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센터 블로그, 카카오톡, 누구나 챗봇을 통해 생명이음 청진기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카드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더보기란에도 생명이음 청진기나 카드 뉴스 그리고 생명지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올려져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자살 사고 등으로 인해서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롱 코비드 후유증으로 정신건강이 우울이나 자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를 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의 안우희 선생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신 시민들께서는 생명이음 청진기 서비스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 롱코비드 후유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다양한 질문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13시부터 14시 45분까지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내일 목요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 라이브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애초에 했던 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어제 진행해 주셨던 김혜민 PD님과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영 교수님께서 롱코비드 후유증, 특히 고위험군과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내일도 롱코비드 후유증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량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